네. 오늘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AWS의 AI 인더스트리 위크에서 금융 및 핀테크 트랙의 금융 혁신과 컴플라이언스의 조화, AWS 클라우드로 여는 미래 연구 개발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AWS의 금융 솔루션즈 아키텍트 양호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하게 될 내용의 아젠다이고요. 우선은 제가 금융 비즈니스 혁신의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먼저 간단하게 이제 시장의 변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김앤장 허원석 위원님께서 망불리 규제 완화와 금융권의 연구 개발망에 대해서 이어서 컴플라이언스 관점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AWS 환경에서 연구 개발망 구성하기와 활용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아키텍처 위주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가 뭐다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고 또 금융 환경들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까지 진행한 AWS 인더스트리 윅, 그리고 오전에 진행했었던 저희 벤 카베네스의 이런 키노트 세션들을 잘 들어보면 여러 가지 기술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산업군들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규제 산업과 같은 금융 환경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새로이 추구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전통적인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와 연구 같은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렵고 또 많은 시간 그리고 초기 비용 투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이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자금융 감독 규정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설서와 가이드들을 이제 출판하고 발간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원칙은 준수하며 이제 금융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혁신 경험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좀 기반적인 제도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번 이제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주요 골자인 물리적인 망분리에서 논리적인 망분리로 연구 개발망의 망분리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좀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25년 2월에 발표된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제 15조 제1항 제3호 감옥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명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연구 개발 목적의 내부 통신망은 외부 통신망과의 분리 차단 및 접속 금지에 대한 예외가 이제 허용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기존 망분리와 관련된 변화 과정 그리고 이번 변화가 시사하는 바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허원석 위원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허원석 위원님을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허원석 위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금융권에서 연구 개발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작년 망분리 개선, 망분리 완화로 인해서 이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연구 개발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완화가 되었기에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졌을까요?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망분리에서 논리적 망분리로 가장 큰 변화가 이뤄졌죠. 이 논리적과 물리적에 대한 차이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차이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상당히 큽니다. 또 규제 장벽이 또 완화가 된 만큼 우리는 보안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보안과 관련된 부분,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 것이고, 오늘 저는 연구 개발망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이용에 대한 절차, 그리고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보안상, 규제상 고려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구 개발망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연구 개발망은 프로그램 개발과 그리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보다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인프라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껏이라는 말에서 이해하신 것과 같이 기존의 금융회사의 개발망, 뭐 연구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IT 개발을 하는 그런 개발망은 인터넷과 단절된 환경이었죠. 그런데 연구 개발망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할 때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터넷 접속을 보다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연구 개발망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니 내부망과 업무망과 전산실과는 분리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터넷이 되게 자유로운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내부망과 연결이 된다면 보안상 위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금융의 인프라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 개발망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시려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이렇게 망분리 규제가 변화가 되어 왔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개발망이란 단어 그리고 개념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망분리 규제가 점차 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망분리 규제에 대한 변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2013년에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3.20 사이버 테러를 트리거로 해서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뭔가 좀 단절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통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 그해 12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리적 망분리 그리고 물리적 망분리라고 하는 내용이 규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우리는 항상 겪게 되는 게 있죠. 규제를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방향인데 우리는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업무들이 생겨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하고자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에 망분리 적용 예외를 신설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16년에 돼서는 비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망분리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서 물리적 망분리를 크게 완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후에 설명드릴 연구 개발망이 물리적에서 논리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 또 넘어가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처음 경험해본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규제상에서 완화가 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원격 근무가 가능해졌다. 재택 근무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집에서 금융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만 허용을 했죠. 비상 상황일 경우에만. 그런데 이때도 비상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회사가 잘 규정을 준수하고 대체 통제를 적용을 한다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이때부터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물리적 망분리가 인프라 관점에서 크게 완화가 된 사례가 생겼고 원격 근무와 같은 업무망도 완화가 되는 사례가 생겨다 보니 연구 개발망이라고 하는 구성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도 금융망을 조금 더 열어줘도 되겠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런 니즈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여전히 개인시험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물리적 망분리 형태, 내부망과는 물리적 망분리 형태를 여전히 유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가 되었죠. 생성형 AI 그리고 사스에 대한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것을 막기만 해서는 금융산업에 큰 발전이 없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물리적 망분리의 장벽이 조금 더 완화가 되어 논리적 망분리 형태로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망분리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연구 개발망이란 이 개념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이 연구 개발망에 대한 최초의 연구 개발망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카오뱅크의 부설 연구소가 그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핀테크 개발 시스템이 내부망과 인터넷망 이 두 가지 형태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충족한다고 바라보았고, 해당 시스템과 그리고 시스템이 연결된 단말기 또한 전산실이라고 부르는 우리 전자검역 감독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말하는 물리적 망분리 대상과의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리적 망분리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인프라와 단말기에 대해서는 내부망과의 접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법령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라고 불리는 이런 환경이고요. 이거를 시초로 우리나라 금융권의 연구개발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회사에만 국한된 이야기였죠. 법령 해석을 받아서 이용을 한 것이니까. 근데 이후에 이런 연구개발망에 대한 형태를 전체적인 금융권에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만들어서 나온 게 지금의 연구개발망의 중간 단계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연구개발망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전자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발 환경을 연구개발망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발 환경도 연구개발망에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해석 그리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핀테크 회사를 포함한 많은 금융회사들이 연구개발망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망의 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개발도 하고, 그래서 연구개발망 단말기와 연구개발망 관련된 시스템을 인터넷에 허용해 주겠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 신용 정보를 처리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물리적 망분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산출물에 대해서 내부 반입을 하기가 조금은 번거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에 작년 8월에 이 부분 또한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망과 전산실과 논리적 망분리가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전산실과 물리적 형태로 망분리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코드 배포 등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가 너무 좀 불편했고 어렵고 반입이 불편했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완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망에서 만들어진 산출물, 소스코드들에 대해서 내부로 반입할 수 있게 되었죠. 형상관리 서버를 연구개발망에 두고 이 소스코드를 내부망으로 반입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허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IT 개발자가 이제는 바깥에서 재택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개발망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반 현업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하였으나 IT 개발하시는 분들, IT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능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IT 개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내부망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부 전산실에 있는 환경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망으로 구성이 된 그 인프라에 대한 개발 환경만 우리가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유연해진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연구개발망 형태를 가지고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연구개발망에 대한 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업무를 연구개발망에서 할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이 업무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활용 범위를 판단한 후에는 이 업무를 하고 이 업무를 위한 연구개발망을 구성을 할 때 어떠한 보안 위협이 있는지, 보안 리스크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보안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도출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 대책을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보안 대책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경우에 요구되는
보안 대책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등 자체 보안 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받으면 우리는 연구 개발망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업무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임직원에 대해서 제공하는 실제 서비스 또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시범 서비스 또는 베타 테스터와 같은 활동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실제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검증계를 일부 열어서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차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들은 대부분 금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하기 전에 어떤 환경을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도 실제 업무의 일환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업무 또한 실 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할 데이터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실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일부 변환된 데이터를 이용을 했을 때 개발 테스트가 제대로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래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 그냥 연구 개발망을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는 어떠한 정보라도 필요할 것 같아,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정보는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가명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 가명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신 후에 가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친 다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명 정보에 대한 가명 처리를 할 때 우리 회사 내부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기준만으로는 가명 처리를 할 경우에 좀 리스크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금융보안원이라든지 규제 당국에서 말하는 가이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가명 처리를 하신 후에 이용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개발망에 대한 업무 그리고 구성할 연구 개발망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보안 위험성을 평가하셔야 합니다. 먼저 보안 위협을 식별해야 된다는 거죠. 보안 위협의 예시를 보시면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된 우리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소스 코드 유출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전자금융 서비스하고 비전자금융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 그리고 위험 리스크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개발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소스 코드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안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산실에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구성을 우리가 만들 것이야. 형상관리를 통해서 내부에 소스 코드 배포를 하고 이관을 할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 얘에 대한 보안도 위협이 되죠. 바깥에서 개발되고 바깥에서 우리가 설치하고 구성한 패키지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들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던 알지 못하던 이런 취약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취약점들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한 후에 내부망에 반영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절차를 만들기 전에 이런 내부망에 들어오는 소스 코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판단을 해보고 들어올 때 보안 절차를 수립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내부망으로 파일 자체를 반입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PE 파일이라고 하는 실행 가능한 파일을 반입할 때 악성 코드가 소위 묻어서 올 수가 있겠죠. 이런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파일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허용을 할 것이고 어떤 타입을 허용을 할 것인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 위협까지 우리가 식별을 하는 것이 이 절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별된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평가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파일이 들어온다, 어떤 파일이든 파일이 들어온다 또는 네트워크가 허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일률적으로 보안 통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보안 통제가 있습니다. 규제상 반드시 해야 될 통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규제에서 논의하지 않고 규제에서 명시되지 않은 보안 통제에 대해서는
앞서 식별한 보안 위협에 따라서 합리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좀 연구해보고 이 기술이 우리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 정도만 판단을 한 후에 연구 개발망에 있는 리소스는 모두를 다 날릴 것이 초기화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산출물은 내부망으로 반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망으로 어떤 파일에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망간 전송에 대한 보안 위협이 없을 것이고, 또한 연구 개발망에 있는 소스 코드 자체도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에 대한 검증 그리고 기술의 가능성만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유출이 되더라도 우리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소스 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보안 관점에서 이런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통제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합리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실 것을 권장드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험성 평가까지 한 후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보안 통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 방안,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자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후에 이렇게 식별되고 노출됐던 보안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때도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규제 관점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첫 번째가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세칙 별표 7에 나와 있는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당연히 준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제 사항들은 준수하고 그 이외에 식별되고 도출됐던 보안 위협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추가적인 보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은 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발을 연구 개발망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좀 중요한 소스 코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융보안원에 이런 가이드 해설서를 보시면 중요 소스 코드라는 명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소스 코드를 중요한 소스 코드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중요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되고 보다 신경 써서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산실로 이관되는 부분, 전산실과 연결되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소스 코드 유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챙겨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부망에서만 철벽처럼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던 인프라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 형태인데, 바깥으로 빠져나간 만큼 보안에 대한 위협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접점이 크게 생기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이 보안을 중시하는 게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 비단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구 개발망을 통해서 망분리 예외를 받았을 때 그 보안 대체 통제로 인정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제가 충분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고 훌륭한 적용이 될 것이고, 만약에 통제가 부족했다면 관련된 규제 예외를 허용해 줬을 때 대체 통제를 해야 될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구 개발망에서 규제 관점에서 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 이유는 당연히 물리적 망분리에서 논리적 망분리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망간의 허용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시도나 우리 혁신금융 서비스와 같이 많은 시도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내부 업무망과 연구 개발망에 대해서 파일을 송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전산실과 연구 개발망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엄밀히 말하면 연구 개발망에서 전산실로 파일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 개발망에서는 전산실과 통신을 할 때 형상관리 서버만 허용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최소한의 허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관리 서버를 통해서
내부망으로 파일이 반입이 될 때, 어떤 산출문이 반입이 될 때는 취약한 프로토콜은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될 것이고, 또 원격 접속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즉 안전하고 필요한 최소한만의 프로토콜 통신 채널만은 만들어서 이용할 것을 가이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악성 코드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고, 소스 코드에 대한 보안 취약점 검사, 그리고 첨부되는 같이 반입이 되는 패키지에 대한 코드 검사도, 취약점 검사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장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연구 개발망을 만들게 되면 내부망에 있는 소스 코드를 바깥으로 보내야지 이 이후에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개발 업무를 할 텐데, 이때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번 발생이 되든 아니면 이후에 몇 번 발생을 하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본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외를 조항을 둔 것이고요. 예외에 따라서 소스 코드 반출이 반드시 필요해, 초기에 필요해,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개발을 하다가 소스 코드에 대한 재반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CIS의 승인을 받고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후에 한 해 한 번에 대해서 반출할 수 있도록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냥 한번 반출하고 끄시고 또는 심의 의견 받아서 끄시고 이것이 아니라 반출할 때 어떤 파일, 어떤 내용들이 반출이 되고 반출되는 파일의 데이터에 개인 신용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통신 이력까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연구 개발망을 만들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절차를 다 걸치게 되면 이 위험 평가 결과와 그리고 적용한 보안 통제에 대한 내용 등을 연구 개발망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연구 개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도 우리는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속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중대 변경이 발생했을 때 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의결을 재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구성이 되면 사실상 크게 변경될 이유는 없지만은 여기서 운영되는 인프라 또한 금융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금융 서비스도 개발한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매년 하게 되는 전자금융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하시는 모이해킹 또는 취약점 점검과 같은 그런 절차를 연구 개발망도 포함해서 하실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개발망 내에서의 작은 변화가 아니라 연구 개발망과 내부망의 어떤 파일 반출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망에서 외부랑 통신하는 것에 대한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보안 위협이 어떻게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협을 식별하고 여기 식별한 내용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위원회 심의 의견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연구 개발망에 대한 절차를 잘 준수하셔서 우리는 연구 개발망을 만들 텐데, 이러한 연구 개발망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만드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실 양호철 솔루션스 아키텍트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성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AWS 환경에서 어떻게 연구 개발망을 구성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발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허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 개발망은 기존의 내부 업무망이나 전산실과 유사하게 유사하게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하나의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AWS는 사실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러한 리소스들을 분리하기를 권장드리는데요. 기존에 만약에 그 AWS 리소스를 활용하고 계셨으면 이 계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혼동이 오신다면 이것은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 단위의 로그인 단위가 아닌 AWS 리소스의 관리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EC2나 RDS와 같은 자원들을 하나의 단위에서 이제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단위인데요. 이렇게 단일 어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코스트 센터라거나 아니면 리소스 쿼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들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이러한 문제들을 다중 어카운트 방식으로, 다중 계정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의 금융 트랙 발표들에서도 많이 강조가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로는 저희 AWS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 서비스를 통해서 오거나이제이션 유닛이라고 하는 가상의 계정 집합들을 구성하실 수 있고, 이 계정 집합들이 하이어라키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존에 컨트롤 타워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이 컨트롤 타워 위에 새로운 오거나이제이션 유닛을 추가함으로써 연구 개발망을 활성화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관리 계정 이외에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한 워크로드들 어카운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워크로드 어카운트 또는 OU에 R&D라고 하는 OU를 추가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은 연구 개발망 어카운트들을 추가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자원 관리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기본적으로 허용과 거부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허용이나 거부와 관련된 정책들을 작성하시고 관리를 하실 때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액세스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IAM 팔리시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허용이 가능하다, 거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제이슨 형태가 저희가 IAM 팔리시라고 하는 권한 관리의 형태입니다. 이 권한 관리에서 모든 리소스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 IP로의 접근을, IP 외의 접근을 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어를 추가할 수 있고, 또는 특정 리소스에 대한 요청만 허용받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단위 혹은 권한 단위의 접근 제어를 구성하실 수 있는 것이 이제 IAM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AWS 환경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안전하게 연구 개발망을 운영할 수 있을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윗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전산실 어카운트, 즉 기존의 운영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화면이 연구 개발망 어카운트입니다. 이 연구 개발망 어카운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강조드리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발망에서 접근 가능한 단말은 내부 업무망에 있는 연구 개발망 접근 단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연구 개발망 접근 단말은 직접적 접근 제어 단말이 아니라 간접적 접근 제어 단말로서 AWS의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VDI 서비스를 통해 연구 개발망에 접속하고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망 어카운트는 인터넷망 혹은 대외 공중망으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소스로부터 출발하는 경우에만 연구 개발망 어카운트에 접근하고 해당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되고요. 경계 보안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그레스 트래픽,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이그레스 트래픽을 모두 제어해야 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발 산출물에 대한 내부 전산망 반입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연구 개발이 끝난 내용을 단순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 형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있는 소스 컨트롤 리파지토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오브젝트 복사 방식으로 필요한 보안 절차를 거친 이후 내부 전산실로 반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이러한 망간 전송과 관련된 솔루션을 이용하고 계셨다면 이러한 솔루션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AWS 어카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보안 위협성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거버넌스 정책들 적용 여부라거나 아니면 로그 그리고 감사 내역 같은 것들을 위해서 계정 공통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성화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구성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발망과 전산실 간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망과 전산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용 어카운트를 별도로 신설해야 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신설된 어카운트를 AWS 네트워크와 전산실 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 다이렉트 커넥트 전용선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AWS 다이렉트 커넥트의 경우 VLAN을 통해서 전용선 구간은 이제 같이 사용하지만 VLAN을 통해서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어카운트를 분개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완벽한 격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인그레스 VPC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에 해당하는 인그레스 VPC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L3, L4 트래픽에 대한 검출과 이 부분에 대한 어플라이언스 적용을 위해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통한 서드 파티 어플라이언스 엔진을 활용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온 트래픽에 대해서 L7 레벨의 분기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ALB를 두게 되는데요. 이 L3 레이어 7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우측에 나와 있는 WAF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서비스를 통해 해당 리소스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L3, L4에 대한 공격 그리고 L7에 대한 공격을 모두 차단할 수 있으며 이 ALB를 시큐리티 그룹으로 보호함으로써 불특정한 IP 혹은 포트로부터의 공격을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외부로 반출되는 이그레스 VPC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NAT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이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외부로 나가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그레스와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둠으로써 이러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도 그 L3, L4에 대한 어플라이언스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개발망의 경우에는 피싱이라거나 본넷 혹은 여러 가지 머레어 어택 같은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라우트 53 DNS 파이어월 DNS 리졸버 파이어월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한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도 모두 중앙에서 통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VPC 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스트 웨스트 방식의 디텍을 위해서 가운데에 있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두고 이를 네트워크 파이어월로 감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 모든 내용을 적용한 네트워크 파이어월, 네트워크 랜드스케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인그레스를 통해 인입되고 우측에 있는 이그레스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며 가운데에 있는 어플라이언스 VPC를 통해 모든 내역이 다 통제되고 아래에 있는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파이어를 통해서 복잡한 구성 없이도 네트워크 흐름을 모두 통제하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AWS 환경에서 연구 개발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딩 어시스턴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환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망을 활용하는 것이 좀 필수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 개발망 접근 단말로부터 AWS의 워크스페이스 VDI로 접근하게 되고 이 워크스페이스 VDI가 간접 제어 단말이 됩니다. 이 VDI에서 필요한 인증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AWS의 아마존 큐 디벨로퍼와 같은 코드 어시스턴트 툴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VPC 피어링으로 네트워크 구간이 AWS 내부의 프라이빗 백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중망으로 퍼블릭 네트워크로의 트래픽 유출 없이 모든 과정이 다 시큐어하게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리뷰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보안팀으로부터 안내받은 여러 가지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내용들을 개발자들이 모두 일일이 적용하고 있는지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리뷰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중앙에서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통제한다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개발 과정들도 훨씬 더 줄어들고 우리가 만들어낸 개발 산출물들도 훨씬 안전한 결과물들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머신러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분들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스크래치부터 완벽하게 모델을 만들어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허깅 페이스라거나 캐글과 같은 퍼블릭 서비스들을 사스 서비스들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앞서 허이언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가 가명화된 저희 내부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와 유사하게 VDI를 통해서 AWS의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접근해서 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통해 관련된 트레이닝 코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 모델을 디플로이하는 과정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앞서서 클렌징한 혹은 가명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내부 데이터들을 모델 학습이나 아니면 추론에 혹은 트레인 테스트에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AWS의 EFS라고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앞서서 강조했었던 이그레스 VPC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허용된 트래픽에 한해서 퍼블릭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기초 모델들을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캐글에 있는 공개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본 모델들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AWS의 S3라고 하는 저희 버킷에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버킷을 망간 자료 전송을 통해서 전산실로 반입하게 됩니다. 이 망간 전송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스 버킷에 저장된 오브젝트 중에서 우리가 운영 환경에 배포해야겠다라고 결정된 오브젝트의 경우 필요한 보안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성 탐지나 스캐닝 과정을 거치게 된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서티파이드를 받게 되고요. 이 서티파이드 된 오브젝트는 이제 태그를 달아주는 형태로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태그가 추가된 오브젝트에 대한 검수 과정이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 이 박스가 설명하고 있는 스텝 펑션이 바로 스테이트 머신에 해당하는데 이 스테이트 머신에서 매뉴얼 어프로벌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 어프로벌을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 실제로 담당 승인을 받게 되면 이 내용이 데이터 싱크라고 하는 오브젝트 복사 서비스, 복제 서비스를 통해서 망간 자료 전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S3 오브젝트 카피가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싱크로 구성을 한 것은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이제 허용과 거부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타겟이 되는 타겟 버킷의 경우 단순하게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오브젝트 저장소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S3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특히 버저닝, 오브젝트 락, 그리고 로깅과 같은 저희가 버전 컨트롤 서비스에 준하는 형태로 이 S3 버켓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소스 코드 버전 컨트롤 매니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 산출물을 내부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것은 연구 개발망에 접근하는 재택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 팬데믹 사태 이후로 저희가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내부에 있는 환경으로 원격 근무 형태로 이제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외부 단말기에 반드시 준수돼야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제가 하이라이트해서 기록해 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면 보호기와 관련된 부분이나 로그인 패스워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파일 전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AWS의 워크스페이스 서비스의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일관성 있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클라이언트 VPN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아무 데서나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증된 단말과 인증된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원격 근무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 개발망의 경우에는 기존 내부망과 인터넷망과 별도로 운영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 어카운트 전략을 통해서 논리적인 망분리를 구성하실 수 있고, 이제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신 이후에 내부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구 개발망을 활성화하시면 여러분들의 금융 비즈니스를 조금 더 이제 안전한 금융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금융 소비자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다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것으로 모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